안녕하세요. 달빛 서재,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제인 오스틴의 첫 장편 소설 이성과 감성입니다. (1775년) 영국 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제인 오스틴은 일생의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귀족 사회의 화려한 무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당대 영국 중산층과 지주 계급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오스틴의 작품들은 겉으로는 연애 소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 사회적 계급과 재산, 여성의 지위와 선택의 문제 같은 깊은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단정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때로는 재치와 유머로 빛나 독자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이성과 감성은 1811년 익명으로 처음 출간된 제인 오스틴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이후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에마와 같은 작품들을 남기며 그녀는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록 42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오스틴은 인간관계의 미묘한 진실을 포착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비록 제인 오스틴은 생전에 큰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오늘날 그녀의 작품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잔잔히 비가 내리는 밤, 이 책의 문장 하나하나가 당신의 내면을 고요히 비추어 주길 바라며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과 감성 제1권 제1장 데시우드 가문의 몰락. 데시우드 가문은 오래전부터 서식스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의 영지는 넓었고 노랜드 파크라 불리는 저택은 땅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몇 세대에 걸쳐 그곳에서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살아왔으며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이 영지의 마지막 주인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아주 오랜 세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오랫동안 누이와 함께 살았는데 그녀는 그의 버시자 살림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는 조카 헨리 데시우드와 그의 가족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헨리는 노랜드 영지를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후계자였고 노인 또한 그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다. 조카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날은 노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점점 그들을 더 깊이 아꼈다. 그리고 헨리 데시우드 부부는 진심으로 그의 뜻을 살피고 따랐다. 그 관심은 단순한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덕분에 노인은 늙은 나이에도 충분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헨리 대시우드에게는 전처 소생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 현 부인과의 사이에는 세 딸이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큰 재산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그에게 별다른 것을 남겨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세 딸과 아내는 그와 달랐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에 의지해야 했다. 따라서 헨리 대시우드가 재산을 상속받는 날은 아내와 딸들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중대한 일이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헨리 대시우드는 충분히 재산을 물려받아 가족들을 넉넉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정은 달랐다. 노인은 유언장으로 영지를 헨리의 아들, 즉 전처 소생에게 모두 남겼던 것이다. 헨리에게는 단지 1만 파운드만이 주어졌다. 그 돈으로 아내와 세 딸들을 지켜야 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아들이 성년이 되면 그에게 부인과 세 딸을 돌봐달라고 당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헨리 대시우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 역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아내와 세 딸은 이제 영지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제1권 제2장 약속은 희미해지고 욕심은 거지다. 존 대시우드는 아버지의 부탁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 며칠 동안은 어머니와 새 누이를 돕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했다. 그는 여러 번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상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고 말이다. 그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 간곡히 부탁했던 그 당부가 아직은 생생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금액을 정하기 시작했다. 우선 10,000파운드라는 액수가 떠올랐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다시 계산을 해보았다. 그의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앞으로 커가면서 교육비와 재산 관리에 많은 돈이 들 터였다. 아내 또한 집안을 새롭게 꾸려가려면 큰 비용이 필요했다. 10,000파운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었다. 그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던 동안 그의 아내는 이미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본래 인색하고 자신의 이익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랜드는 이제 자기 아들의 집이라고 여겼다. 시어머니와 새 시누이가 오래 머무는 것도 그녀의 눈에는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보였다. 존은 아내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들에게 10,000파운드를 주는 게 어떨까?
그럼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아내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여보, 10,000파운드라니요? 그건 너무 지나쳐요.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돼 있고 앞으로 들어갈 일도 많은데 그렇게 큰 액수를 내어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조는 그녀의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금액을 줄여 5,000파운드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반대했다. 5,000파운드도 많아요. 아이들이 크면 당신은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는 다시 고민했다. 그러다 차츰 생각은 더 줄어들어 3,000파운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는 우리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 말했다. 3,000파운드도 여전히 많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들은 이미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나눠주지 않아도 말이에요. 게다가 어머니는 검소한 분이잖아요. 누이들도 아직 젊고 좋은 결혼을 하면 충분히 생활이 보장될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자 조는 점점 결심이 흐려졌다. 그는 이제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물이나 친절한 배려로 대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음을 바꾸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와 새 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간의 친절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제1권 제3장 탐욕의 논리, 사랑의 부재. 대시우드 부인과 세 딸은 여전히 노랜드에 머물렀다. 그들의 머무름은 집의 새로운 주인에게 있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그들을 맞아주었다. 새 안주인은 기질이 차갑고 정이 깊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의식했고 다른 이들에게 집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놓고 냉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으므로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다. 대시우드 부인은 본래 친절하고 성품이 온화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의연하게 받아들였고 며느리의 태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딸들과 함께 지낼 작은 거처를 구해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만을 품고 있었다. 엘리너는 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으로 어머니의 슬픔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감정이 풍부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힘들어했다. 막내 마가렛은 나이가 어려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언니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이제 노랜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중에서 자신과 딸들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그녀와 세 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제1권 제사장. 노흠과의 이별, 새로운 삶의 서막. 대시우드 부인은 곧 새로운 위로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의붓딸의 처남, 즉 존 대시우드의 아내의 오라버니인 에드워드 페라스였다. 에드워드는 노랜드에 자주 머물렀는데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 큰 야망도 없었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성직에 종사하게 될 예정이었다. 외모는 눈에 띄지 않았고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성품은 진실되고 성실했으며 마음은 따뜻하고 선량했다. 겉으로는 말수가 적고 다소 서툴러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부드럽고 충직한 마음이 있었다. 엘리너와 그는 곧 가까워졌다. 두 사람의 기질은 서로 잘 맞았다. 엘리너의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태도는 에드워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또한 그녀 역시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다. 대시우드 부인은 이 교제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곧 이 만남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엘리너가 사랑과 안정된 생활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자라났다. 마리아는 언니의 감정을 일찍 눈치챘고 자신이 가진 열정적인 기질로 그 사랑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러나 엘리너는 훨씬 더 신중했다. 그녀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에드워드의 마음이 진실한지 또 앞으로 어떤 장애가 있을지 조심스레 살폈다. 제1권 제5장. 새로운 보금자리, 바턴에서의 시작. 대시우드 부인은 앞으로의 거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친척인 미들턴 경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녀와 세 딸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알게 되자 곧바로 도움을 제안했다. 미들턴 경은 친절하고 사교적인 성품의 사람이었다. 그는 데번셔주에 있는 바톤 파크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영지 가까이에 있는 작은 집을 대시우드 부인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 집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와 세 딸이 살기에 충분했다. 대시우드 부인은 그 제안을 듣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친척의 호의에 깊이 감사했고 머뭇거림 없이 그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지금의 거처는 이제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 딸 역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엘리너는 현실적인 이유로, 마리아는 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막내 마가렛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모두 이것이 자신들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제1권 제9장 마리안과 윌러비의 첫 만남. 어느 날 오후 마리안은 비가 몰아치는 언덕 위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폭풍에 휘말려 피에 흠뻑 젖은 채 달리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 순간 근처를 지나던 한 신사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는 체격이 당당하고 눈빛은 활기차고 강렬했다. 그는 그녀를 집까지 직접 업어다 주었고 자신을 윌럽이라고 소개했다. 대시우드 부인은 그의 친절과 세심함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마리아는 아직도 당황과 흥분 속에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제1권 제10장 윌러비와 마리안 모두가 인정한 사이. 다음 날부터 윌러비는 자주 집을 찾았다. 그와 마리안은 음악과 시, 예술과 자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취향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고 어떤 주제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으며 그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깊이 감동했다. 윌러비 역시 그녀의 열정적인 성격과 솔직한 표현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엘리너는 동생의 급격한 친밀함을 염려했다. 그녀는 윌러비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이 이렇게 빠르게 자라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제2권 제23장 런던 도착과 마리안의 기다림. 그들이 런던에 도착했을 때 대시는 아가씨들은 약간의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맞이하였다. 런던의 거리는 활기와 소음으로 가득했고 그 광경은 시골에서 막 들어온 그들에게는 놀랍고도 위압적인 풍경이었다. 그들이 머무르게 된 집은 미시스 제닝스가 마련해준 하노버 스퀘어 근처의 저택이었는데 그 집은 그녀의 손님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넓고 편리하였다. 엘리너는 즉시 이곳이 앞으로 몇 주, 아니 어쩌면 몇 달 동안 자신과 가족의 생활 무대가 될 것임을 느꼈다. 그러나 마리안의 관심은 집의 편리함이나 도시의 활기에는 거의 쏠리지 않았다. 그녀가 도착과 동시에 품은 유일한 생각은 윌러비가 언제, 어디서 그녀 앞에 나타날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당연히 그날 저녁이라도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의 부재는 단순히 지연일 뿐 곧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으나 그가 오지 않았다. 마리아는 마음속에서 이유를 만들어내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으나 불안이 그녀의 가슴을 점점 더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편지가 도착했는지 초조히 기다렸으나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날 저녁이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강화했으나 그날 역시 그는 오지 않았다. 엘리너는 동생의 표정에서 점점 더 큰 낙담과 초조함을 읽어낼 수 있었으나 차마 그것을 드러내어 위로하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만 이 만남이 단순한 연정의 기대로만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며칠 동안 이어진 마리안의 기다림은 결국 그녀를 극도의 예민함으로 몰아넣었고 윌러비의 침묵은 그녀의 가슴을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를 변호하며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다. 제2권 제29장 윌러비의 편지와 진실의 폭로. 이튿날 아침 마리아는 여느 때처럼 초조하게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에 적힌 필체는 분명 윌러비의 것이었다. 그녀는 손이 떨려 봉투를 찢었다. 그러나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글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어내고 있었다. 편지 속에서 윌러비는 냉정하게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했다. 그는 이제 곧 사회적으로 알맞은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고 과거의 일들은 경솔하고 잘못된 감정의 결과였다고 단정했다. 나는 결코 당신에게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이제 모든 것을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편지에는 냉혹한 문장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마리아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손은 편지를 움켜쥔 채 떨렸고 눈물은 종이에 흘러내려 글자를 번지게 만들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뇌었으나 편지의 잔인한 글귀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엘리너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동생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 그녀는 편지를 빼앗아 읽었고 윌러비의 변절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인했다. 마리아는 소리내어 흐느끼며 무너졌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믿음,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제2권 제30장 마리안의 병과 엘리너의 헌신. 마리안은 윌러비의 편지를 받은 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밤낮 없이 흐느낌과 한숨으로 지샜다. 그녀의 얼굴은 빠르게 창백해졌고 식사는커녕 물조차 거의 들지 않았다. 기력이 빠져나간 그녀는 점점 더 쇠약해졌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쓰러질 만큼 몸은 약해졌다. 엘리너는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누이의 손을 붙들고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누이의 절망 속에서도 이성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미시스 제닝스는 처음에는 호들갑스럽게 걱정했으나 차츰 그녀만의 우직한 따뜻함으로 마리안을 돌보았다. 그녀는 약을 구해오고 음식을 만들며 가능한 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려 했었다. 하지만 마리안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피 흘리는 상처였다. 그녀는 한순간도 윌러비의 배신을 잊을 수 없었고 스스로의 모든 감정과 희망이 짓밟렸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너는 조용히 확신했다. 이 시련이 언젠가는 마리안에게 성숙을 안겨줄 것이며 그녀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힘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제2권 제31장 사교계의 소문과 엘리너의 침묵. 윌러비의 약혼 소식은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잔혹한 정확성으로 런던의 응접실과 차 테이블을 지나 미시스 제닝스의 집문까지 파고들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남자의 변덕을 탓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젊은 여인의 경솔함을 지적했으며 소문은 그들의 입에서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며 불어나갔다. 마리아는 그 소문을 모두 듣지 못했지만 침대맡에 앉은 엘리너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긴장과 방 안 공기의 무게만으로도 세상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주 감겼고 감기지 않았을 때에는 젖어 있었다. 그날도 여러 통의 카드와 방문이 있었다. 사교적 예의라는 이름으로 드나드는 안부와 호기심이 뒤섞인 발걸음들이었다. 엘리너는 응접실에 내려가 최대한 평정으로 맞았고 필요 이상 길지 않게 대화를 마무리하며 그 어떤 억측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어들을 정갈히 고르느라 애썼다. 동생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오늘의 모든 설명이었다.
미시스 제닝스는 처음에 호들갑을 거두고 자신만의 단순하고 충직한 친절로 집안을 보살폈다. 그녀는 따뜻한 육수를 끓이고 방을 환기시키고 하녀들에게 조용히 지시하며 어색한 침묵이 머무르지 않도록 밝은 표정을 애써 지켜냈다. 그러나 마리안의 병색 앞에서 그녀 역시 몇 번이나 몰래 눈가를 훔쳤다. 브랜든 대령은 소리 없이 들렀다. 한낮에 가장 분주한 시간대도 피했고 저녁의 늦은 시각도 피했다. 그는 그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해달라 했으며 답례를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잠깐의 침묵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 침묵은 엘리너에게 묵직한 위로였다. 엘리너는 밤마다 초가 줄어드는 속도를 살폈다. 마치 촛불의 키로 시간을 눈금 매기듯이 낮에는 방문을, 밤에는 기침과 가벼운 몸살을, 사이사이로 찾아오는 격정의 파고를 지켜냈다. 그녀는 자신이 울 권리보다 먼저 마리안이 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을 물었다. 시골로 내려갈 계획인지 혹은 런던에 더 머무를 것인지. 엘리너는 회복이 먼저입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판단과 감정과 결정을 갈무리한 채로 마리아는 때때로 깨어나 속삭였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무도 확신에 가벼웠어. 그러면 엘리너는 그녀의 이마를 식은 수건으로 식혀주며 말했다. 후회는 이 밤이 지나가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숨을 고르자. 그러나 집 밖에서는 밤이 지나도 말이 줄지 않았다. 초대장은 여전히 도착했고 소문은 새로운 꼬리를 달았다. 엘리너는 하나씩 공손히 사양했고 그 사양 속에 스스로의 마음도 접어넣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상세한 설명은 줄이고 안심할 문장들만 골라 적었다. 질병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나아질 것입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엘리너의 속마음은 조용히 흔들렸다. 이렇듯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세상은 소문을 늘리고 엘리너는 침묵을 늘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한 겹 더 단단해졌다. 제2권 제32장 에드워드의 굳건한 선택과 대시우드 자매의 내적 성찰. 런던 사교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마리안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말았다. 윌러비의 편지가 전한 배신과 냉혹한 단절의 선언은 그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녀는 하루 종일 눈물과 탄식 속에 빠져 지냈다. 엘리너는 그런 동생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말을 아꼈고 위로를 함부로 내뱉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알고 있는 진실, 윌러비의 잔인한 본 모습이 오히려 마리안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엘리너는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마리안의 격한 슬픔 앞에서는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마리안은 한순간도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그녀는 침실을 맴돌며 울부짖었고 손에 쥔 편지를 수없이 다시 펼쳐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를 반복했다. 그녀의 온 존재는 윌러비의 이름에 매달려 있었고 그를 잃은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절망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눈물과 탄식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붙들고 있었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윌러비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이며 그 사실을 세상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엘리너는 달랐다. 그녀는 침착하게 동생 곁에 앉아 있었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동행했다. 그녀는 마리안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으나 동시에 그것을 드러내어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녀에게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고 이성적인 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마리안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녀를 괴롭힐 것이었다. 그러나 엘리너의 차분한 침묵은 마리안 곁에서 작은 버팀목이 되었다. 감정과 이성, 격정과 절제가 두 자매 사이에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 둘은 서로의 곁에서 떨어질 수 없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제2권 제34장 루시 스틸의 약혼 고백과 엘리너의 침묵. 그날 오후 엘리너는 뜻밖에도 루시 스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루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그녀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스 데슈우드,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간직해온 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루시는 낮게 그러나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이미 약혼한 사이입니다. 엘리너는 순간적으로 놀랐으나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중히 반응하며 상대가 더 말을 잇도록 기다렸다. 루시는 엘리너의 침착한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고 말을 이어갔다. 제 약혼자는 바로 에드워드 페러스 씨입니다. 엘리너의 가슴은 단번에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얼굴빛은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친절하게 빛났다. 루시는 더욱 의기양양해져 말을 이어갔다.
저와 에드워드의 약혼은 이미 몇 년 전 플리머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깊이 서로를 신뢰했고, 비록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저희의 애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너는 가슴 깊이 고통을 느꼈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루시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을 보시면 제 말이 진실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에드워드가 루시에게 보낸 오래된 편지였다. 엘리너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글씨는 분명 에드워드의 것이었고 그가 루시에게 애정을 담아 보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루시는 마치 승리를 확인하듯 엘리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제 비밀을 아신 이상 미스 대쉬우드께서도 제 처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에드워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니께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엘리너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끝내 자신의 내적 격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단정한 태도로 대화를 마무리하며 루시가 원하는 신뢰와 친절을 표했다. 그날 밤 엘리너는 홀로 남아 깊은 상념에 잠겼다. 루시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동생과 가족 앞에서 평정을 유지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제2권 제35장 드러난 비밀과 감춰진 고통. 엘리너는 루시 스틸의 고백 이후에도 그녀가 지닌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루시는 자신이 방금 털어놓은 비밀을 엘리너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예민하게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너는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루시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안도한 듯 곧 더욱 자신 있게 말을 이어갔다. 미스 대쉬우드, 저는 제 비밀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 제 상황을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의 애정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의 가족들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제게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엘리너는 여전히 차분하게 듣고 있었으나 그녀의 가슴은 고통으로 짓눌리고 있었다. 그러나 루시는 그런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가끔 당신께서 에드워드와 가까우신 것을 보고 조금 불안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품성과 친절을 알게 되었으니 제 자리를 위협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제 비밀을 지켜주실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엘리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결코 미스 스틸, 당신께서 염려하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게 주신 신뢰를 저버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루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언제든 당신께 제 속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엘리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고 루시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엘리너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침묵과 더 무거운 고통이 자리 잡았다. 제2권 제36장 불편한 진실과 조용한 인내. 엘리너는 루시 스틸의 고백 이후 자신이 안고 있는 비밀과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으며 겉으로는 언제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고요한 얼굴 뒤에는 무겁고 끝없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마리아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절망은 눈물과 한숨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자주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절망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대로 드러냈고 그 격렬한 감정은 주변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이렇게 두 자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마주했다. 엘리너는 침묵과 절제로, 마리아는 눈물과 격정으로. 그러나 그 두 모습 모두 그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성과 감성 제3권 제37장 놀라운 소식. 팔모 부인은 2주일이 지나자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어머니인 제닝스 부인도 더 이상 곁에서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들르며 안부를 살피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자신만의 집과 생활로 돌아갔다. 대시우드 자매들도 곧바로 예전처럼 그녀의 생활에 동행하게 되었다. 며칠 뒤 대시우드 자매가 다시 버클리가의 생활에 자리를 잡은 어느 아침, 제닝스 부인은 평소처럼 팔머 부인을 보고 돌아와 곧장 거실로 들어왔다. 그때 엘리너는 혼자 앉아 있었는데 제닝스 부인의 다급하고 분주한 기세만 보아도 뭔가 대단한 소식을 들고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세상에,
아가씨, 큰일 났어요. 소식을 들었나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다 들려드릴게요. 팔모댁에 갔더니 샬롯이 애 때문에 아주 호들갑을 떨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심하게 울고 칭얼거리는데 온몸에 발진 같은 게 났다는 거예요. 샬롯은 틀림없이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보자마자 말했죠. 아이쿠, 얘야. 그건 그냥 흔한 태열일 뿐이야. 간호사도 똑같이 말했고요. 그런데도 샬롯은 영 안심을 못했어요. 결국 도너번 선생님을 불러오게 했는데 마침 그분이 하얼리가에서 돌아오는 길이라 곧장 들러주셨어요. 의사가 아이를 보자마자 우리 말대로 그저 태열일 뿐이라고 했고 그제야 샬롯은 진정했죠. 제닝스 부인은 숨도 고르지 않고 사건의 전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이 막 나가려는 순간 문득 내 머리에 생각이 스쳤어요. 나도 어쩌다 그렇게 물어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 혹시 요즘 무슨 소식이 있느냐고 여쭤봤지 뭐예요. 그러자 도너번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정말 큰 소식이 하나 있죠. 오늘 아침 루시 스틸이 로버트 페라스를 남편으로 맞았답니다. 제닝스 부인은 그 말을 하면서 두 손을 크게 벌려 놀라움을 더했다. 엘리너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뜻밖의 소식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으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정말이에요. 아가씨, 루시 스틸이 에드워드가 아니라 로버트와 결혼했다니. 그야말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도너번 선생님이 직접 전해줬으니 확실한 얘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요. 엘리너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루시와 에드워드의 비밀 약혼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마침내 이렇게 결말을 맺다니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식이 주는 안도감과 희망도 부정할 수 없었다. 제닝스 부인은 계속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보세요. 아가씨,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에요. 루시가 그렇게 애써 에드워드 곁을 지키더니 결국 그 동생과 결혼하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야 그 가엾은 에드워드도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아요? 엘리너는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에드워드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솟구쳤다. 루시가 결국 다른 사람을 택함으로써
에드워드는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이 뜻밖의 반전은 아직 그녀가 정리하기에 벅찰 만큼 큰 충격이었다. 제닝스 부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거듭 말했다. 나는 이 얘기를 전하러 곧장 달려왔어요. 아가씨도 에드워드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면 무척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죠. 엘리너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끼며 이제 자신과 에드워드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의식했다. 엘리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제닝스 부인의 끊임없는 말들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내가 아가씨라면 지금 당장 에드워드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이 소식을 직접 알려드리고 또 그분이 지금 얼마나 홀가분할지 상상해 보세요. 아, 내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나 엘리너는 아직 말을 아꼈다. 그녀는 에드워드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다. 루시에게 수년간 매여있던 그가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이런 결말이 그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혹시 소식이 확실한 걸까요? 정말 루시 스틸이 로버트 페라스와 결혼했다는 게 사실일까요? 엘리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닝스 부인은 두 손을 내저으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걸 못 견디는 듯했다. 아가씨, 내가 괜한 소문을 가져올 사람 같으세요? 도너번 선생님이 직접 보셨다니까요. 결혼식 서류도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그보다 더 확실할 수가 있나요?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이 일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에드워드와의 지난 대화들이 스쳐갔다. 그가 고뇌하며 루시와의 약혼에 얽매여 있음을 고백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에드워드는 자유롭다. 그리고 그녀 역시 더 이상 가슴을 억눌러야만 하는 처지가 아니었다. 제닝스 부인은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세상은 참 재미있지 않아요? 루시는 늘 교활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정말 본인이 던진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 같네요. 이제 그녀는 페라스 집안에서 더 큰 기대를 누릴 수 없게 됐죠. 그 집안이 로버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아가씨도 알잖아요. 에드워드가 자유롭게 된 것만큼 그 집안에도 기가 막힌 일이 될 거예요. 엘리너는 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소식이 가져올 파장과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과 관계에 미칠 만큼 큰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은 이제 처음으로 에드워드를 잃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다.
제3권 제38장 엘리너의 침묵과 마리안의 후회. 제닝스 부인은 에드워드의 행동을 열렬히 칭찬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엘리너와 마리안뿐이었다. 그들은 에드워드가 불순종의 유혹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친구와 재산을 잃고도 옳은 일을 했다는 자각 말고는 그에게 남은 위로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너는 그의 성실함에 자부심을 느꼈고 마리아는 그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며 지금까지의 잘못을 모두 용서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신뢰가 회복되었다 해도 그 주제는 단둘이 있을 때 굳이 파고들고 싶지 않은 화제였다. 엘리너는 원칙적으로 그 대화를 피했다. 왜냐하면 마리안이 지나치게 확신에 찬 말로 에드워드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장담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그 믿음을 더 깊게 새겨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그 화제를 꺼내려 했지만 결국 늘 같은 결과에 부딪혔다. 엘리너의 절제된 태도와 자신이 보여준 감정의 방종을 비교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자책만 더 커졌다. 그녀는 그 비교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엘리너가 바라던 대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결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왜 나는 예전에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뼈아픈 후회와 자책만 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가지지 못한 채 회한의 고통만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동안은 할리 스트리트나 바틀렛 빌딩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제닝스 부인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촌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상황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단지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들 때문에 그 일이 며칠 늦춰졌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3월 초순의 어느 일요일, 날씨가 놀랍도록 맑고 따뜻해서 많은 사람들이 켄싱턴 가든을 찾았다. 제닝스 부인과 엘리너도 그곳에 갔지만 마리아는 다른 선택을 했다. 다시 런던에 돌아온 윌러비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집에 머무르는 편을 택한 것이다. 제닝스 부인의 오랜 지인이 정원에서 합류했고 엘리너는 오히려 그 상황을 반겼다. 덕분에 제닝스 부인은 계속 대화에 몰두했고 엘리너는 혼자 조용히 사색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윌러비도 에드워드도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인물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뒤 뜻밖에도 스틸 자매 중 하나인 루시의 언니 스틸 양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다소 수줍어 보였지만 만난 것을 무척 반가워했다. 제닝스 부인이 친절하게 맞이하자 스틸 양은 잠시 자기 일행을 떠나 그들과 동행했다. 제닝스 부인은 곧 엘리너에게 귓속말을 했다. 어서 물어봐, 내 사랑스러운 아가씨. 저 애는 묻기만 하면 뭐든 다 풀어버릴 거야. 나는 지금 저 클라크 부인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으니 말이야.
제3권 제44장 밀러비의 고백. 엘리너는 갑자기 나타난 윌러비의 모습에 그저 공포와 놀라움으로 방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 앞을 막아서며 간절히 말했다. 부디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자비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쾌하실지라도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엘리너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진정한 절박함을 느꼈다. 마리안이 여전히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상황에서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남았다. 윌러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리안 양이 저를 증오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게 남겨준 사랑이 진실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결코 그녀를 가벼이 여긴 적은 없었다는 것만은 반드시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잠시 후 더 낮은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단순히 즐거움과 허영심에 이끌려 접근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일이 그저 유쾌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곧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제게 닿을수록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은 제 생에 가장 빛나고 가장 순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 후회와 진정성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 해도 당신이 그녀를 배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녀를 병상에 눕힌 것입니다. 윌러비는 쓰라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만약 분별력과 용기만 있었다면 그녀와의 결합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빚이 있었고 무모한 생활로 신용을 잃었으며 결국 부유한 결혼만이 제 앞길을 지탱해 줄 거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제 가장 큰 죄는 바로 그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는 이윽고 다시 고개를 들며 더욱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제가 엘리자 윌리엄스와 맺은 불명예스러운 일,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방탕했고 허영에 눈이 멀었으며 그 결과 제 양심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안만큼은 다릅니다. 그녀만은 제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단 한 번 진실로 사랑한 여인을 저버린 것입니다. 엘리너의 눈에는 차가운 빛과 연민이 동시에 비쳤다. 그녀는 엄격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건 마리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어떤 후회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윌러비는 한 걸음 다가섰다. 부디 그녀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결코 그녀를 잊은 적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영혼이 허락한다면 제 남은 삶이 끝날 때까지 그녀만을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으나 이내 다시 가슴 위로 움켜쥐며 말을 삼켰다. 엘리너 양, 저는 이제 행복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리안이 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다면 제가 완전히 천박한 괴물로 남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엘리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듣고 위로를 얻을지 아니면 더 큰 슬픔을 느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보여준 후회의 진실만큼은 전하겠습니다. 윌러비의 얼굴은 고통과 감사로 뒤섞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렇다면 제발 단 한마디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저를 전보다 조금은 덜 미워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엘리너는 그 손을 조용히 거두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민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그러나 윌러비 씨, 당신이 스스로 버린 사랑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윌러비는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덧붙이지 못한 채 방을 나갔다. 엘리너는 홀로 남아 방금의 만남이 마리안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제3권 제45장 마리안의 병상. 밤을 지나 새벽으로. 방 안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불안의 그림자였다. 바깥 창문에는 연무가 깔려 달빛마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다. 밤새 내린 비는 여전히 지붕을 때리고 그 소리가 한없이 이어져 마치 운명의 북소리처럼 긴장감을 더했다. 엘리너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아직 뜨거웠으나 그 안에서 맥박은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과 이어진 실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녀는 순간순간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이 밤을 버티게 해주소서. 새벽이 밝아오기 전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마소서. 마리아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때로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가늘고 메마른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윌러비. 그 음성은 너무도 약해 바람 속에 흩날리는 잔가지의 떨림 같았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엘리너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상처 준 자의 이름이 죽음의 경계에서도 동생의 입술을 떠나지 않다니. 그러나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이 차올랐다. 그것은 사랑의 상처였고 그 고통 속에서 동생은 영혼을 불태우고 있었다. 엘리너는 그때마다 부드럽게 손을 쥐며 속삭였다. 괜찮아, 마리안. 나는 여기 있어. 너를 붙잡고 있어. 그 말은 기도의 연장이었고 자매의 유대를 확인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흘렀다.
벽의 시계가 한 번 똑딱거릴 때마다 엘리너는 몇 년을 늙어가는 듯한 피로를 느꼈다. 그녀의 등은 뻣뻣하게 굳어갔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길은 결코 동생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아차렸다. 이 밤은 단순히 마리안의 병과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와 믿음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다. 한밤중이 되자 마리아는 한동안 깊은 혼수에 빠졌다. 호흡은 얕고 느렸으나 그 자체로 안도감을 주었다. 그때 창밖에 바람이 잦아들었다. 폭풍이 끝난 듯 세상은 일순간 고요에 잠겼다. 엘리너는 그 고요 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두 자매가 같은 침대에서 밤새 속삭이며 별빛 아래 꿈을 나누던 순간들이었다. 그 웃음소리, 그 천진난만한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스쳐 지나가며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마리아나,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견딜 수 없어.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으나 입술은 침묵을 지켰다. 동생에게 오히려 불안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드디어 새벽빛이 창가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회색빛 어둠 속에서 은빛 선이 조금씩 번졌다. 그와 함께 마리안의 호흡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거칠고 불규칙하던 숨결이 차츰 고르게 변했다. 그 미묘한 차이는 간절히 기다리던 기적의 징조였다. 엘리너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그녀의 손끝으로 느껴지는 맥박이 조금 더 힘있게 뛰고 있었다. 그 가느다란 불꽃 같은 생명이 이제는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살아있어, 살아있다. 잠시 후 마리안의 눈꺼풀이 느리게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이 엘리너를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열기와 고통이 남아 있었으나 동시에 새로운 빛, 살아남은 자의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엘리너, 너구나. 엘리너는 손을 더욱 세게 쥐며 대답했다. 그래 나야. 나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난 적 없어. 너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마리아는 미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방종이 사라지고 겸허함과 감사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고치고 더 성숙하게 살아갈 거야. 엘리너는 눈을 감으며 마음 깊이 평화를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동생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새벽을 맞이한 것이라고.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동생을 다시 제 곁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어둠을 지나 살아남은 자매는 더욱 굳건히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준비했다. 제3권 제46장 폭풍 후의 고요
다시 맞이한 아침. 방 안에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처음에는 소심한 손길처럼 창문 틈을 더듬다가 곧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내려앉았다. 긴 밤을 버텨낸 이들에게 마치 축복처럼 내려온 빛이었다. 엘리너는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얼굴로,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친 기색보다는 안도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마리안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동생의 숨결이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제까지는 그 숨결 하나하나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건만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이어지고 있었다. 엘리너는 마침내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으나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동생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손가락 끝은 차갑게 식었으나 그 안에 흐르는 따뜻한 맥박은 더없이 소중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 한 가지 자각이 번졌다. 우리가 어둠을 이겨냈구나. 죽음의 문턱을 지나 다시 아침을 맞이했구나. 마리아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창백함은 어젯밤의 사경을 헤매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긴 시련을 지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느라 잠시 쉼을 청하는 듯했다. 엘리너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다. 창문 너머 세상은 한밤의 폭풍을 뒤로하고 이미 달라져 있었다. 빗방울에 젖은 나무들은 반짝이며 햇빛을 되비추었고 땅은 물기로 검게 젖었으나 그 속에서 새싹 같은 푸름이 더 도드라졌다. 지붕 위에 남아있던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조차 이제는 불길한 북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리듬처럼 들렸다. 엘리너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순간 서늘하면서도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 공기는 밤새 눅눅하게 눌러앉았던 두려움을 몰아내고 새벽의 약속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피로에 찌든 몸이었지만 그 공기만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때 침대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엘리너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마리안이 천천히 몸을 뒤척이며 낮은 신음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곧 그녀의 눈꺼풀이 무겁게 열리더니 아직은 몽롱한 시선이 언니를 향했다. 엘리너, 아침인가요? 그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나 어젯밤의 위태로운 속삭임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아주 미약하나 확실히 깃들어 있었다. 엘리너의 눈에는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다가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래 마리안, 아침이야. 너는 밤을 이겨냈어. 마리아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흐릿했지만 엘리너에게는 그 어떤 햇살보다 환했다. 정말 살아있군요, 제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술을 열었다. 죽음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차갑고 무서운 그림자가 제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붙잡아 주었죠, 언니. 엘리너는 동생의 이마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네가 버텨준 거야, 마리안. 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만약 믿음을 놓았더라면, 만약 동생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더라면 이 아침은 찾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자매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지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만 누릴 수 있는 깊고도 충만한 침묵이었다. 마리아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 속에는 생명의 불꽃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언니의 얼굴을 확인하며 그 안에서 잔잔한 안도감을 찾고 있었다. 엘리너는 조용히 물 한 잔을 준비했다. 손끝이 떨렸으나 컵을 동생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마리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물을 삼켰다. 그 단순한 행위조차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두 자매의 가슴을 울렸다. 엘리너. 마리아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뻔했는지. 엘리너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외의 모든 것은 나중 일일 뿐이야. 그러나 마리아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을 함부로 내던졌어요. 그 대가로 고통을 받았고 이제야 눈을 뜬 거예요. 이제는 더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야겠어요. 엘리너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리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잠시 후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장을 알리는 서곡처럼 들렸다.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다시금 삶의 노래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마리아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언니, 제가 이렇게 다시 듣고 있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2번 다시 새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엘리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마리안.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마리아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피곤이 가득했으나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그날의 아침은 그렇게 찾아왔다. 어둠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 아침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이 밤과 같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삶과 사랑을 더욱 신중히, 더욱 진실되게 살아가리라.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어제와 같지 않았다.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고 성스러운 고요였다. 제3권 제50장 이성과 감성의 화해 그리고 두 자매의 결말. 페러스 부인의 합당한 저항이 있은 후에야, 즉 그녀가 늘 두려워하던 비난, 너무 다정하다는 비난을 피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고 꾸준한 저항 끝에 에드워드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고 다시 그녀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최근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수년간 두 아들을 두었지만 몇 주 전 에드워드의 범죄와 소멸로 한 명을 잃었고 로버트의 비슷한 소멸로 인해 2주 동안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제 에드워드의 부활로 다시 한 명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갈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약혼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 사실을 발표하면 그의 건강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겨 이전처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약혼 사실을 털어놓았고 예상치 못한 침착함으로 경청되었다. 페러스 부인은 처음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 그를 대시우드 양과 결혼하지 못하게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 미스 모턴이 더 높은 신분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여성이라고 말했다. 미스 모턴은 3만 파운드를 가진 귀족의 딸인 반면 대시우드 양은 고작 3천 파운드만 가진 평민의 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인정하면서도 전혀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하자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굴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위신에 걸맞고 어떤 호의의 의심도 막을 수 있을 만큼 불쾌한 지연을 둔 후에 마침내 에드워드와 엘리너의 결혼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다. 다음으로 그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여기서 에드워드가 이제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긴 하지만 결코 맏아들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로버트는 틀림없이 연간 1천 파운드를 받게 되었지만 에드워드가 아무리 많이 받아야 250파운드밖에 안 되는 성직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반대도 없었다. 그리고 현재나 미래를 위해 페니에게 주었던 1만 파운드 이상은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도도 에드워드와 엘리너에게는 충분했고 기대 이상이었다. 그리고 페러스 부인 자신은 얼버무리는 변명으로 자신이 더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놀란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필요에 충분한 수입이 이렇게 보장되자 에드워드가 성직록을 받은 후에는 집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브랜든 대령은 엘리너의 편의를 위해 집을 상당히 개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한참 기다린 후에 그리고 작업자들의 알 수 없는 느림 때문에 늘 그랬듯 수많은 실망과 지연을 겪은 후에 엘리너는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는 첫 번째 확고한 결심을 늘 그렇듯 깨고 초가을에 바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첫 한 달은 맨션 하우스에 있는 친구와 함께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목사관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었다. 벽지를 고르고 관목숲을 계획하며 길을 낼 수도 있었다. 제닝스 부인의 예언은 다소 뒤죽박죽이었지만 대체로 실현되었다. 그녀는 추수감사절까지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를 목사관에서 방문할 수 있었고 그녀가 진심으로 믿는 대로 엘리너와 그녀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브랜든 대령과 메리앤의 결혼, 그리고 소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목초지가 필요한 것 외에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정착하자마자 거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의 방문을 받았다. 페러스 부인은 그녀가 허락한 행복을 검사하기 위해 왔는데 거의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심지어 대시우드 가족도 그들을 존경하기 위해 서식스에서 여행하는 수고를 했다. 실망했다고는 말하지 않겠네. 내 사랑하는 여동생, 그들이 델러포드 하우스 문 앞에서 함께 걷던 어느 날 아침, 존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지나치지. 확실히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젊은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으니. 하지만 고백하건대 브랜든 대령을 매형이라 부를 수 있다면 큰 기쁨일 걸세. 여기 그의 재산, 그의 장소, 그의 집, 모든 것이 이렇게 훌륭하고 훌륭한 상태라니. 그리고 그의 숲, 델러포드 행어에 서 있는 것만큼 좋은 목재는 도시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아마도 메리앤이 그를 끌어당길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자네가 이제 그들을 자주 머물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 브랜든 대령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사람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거의 보지 않을 때 말이야. 그리고 자네가 그녀를 유리하게 내세우는 것은 언제나 자네의 권한 안에 있을 걸세. 요컨대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네. 내 말 이해하겠지? 하지만 페러스 부인이 그들을 보러 왔고 항상 품위 있는 애정의 흉내를 냈지만 그들은 그녀의 진정한 호의와 선호로 모욕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로버트의 어리석음과 그의 아내의 교활함 덕분이었고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에 의해 얻어졌다. 처음 로버트를 곤경에 빠뜨린 후자의 이기적인 기민함이 그를 구출하는 주된 도구였다. 그녀의 공손한 겸손, 부지런한 배려, 그리고 끝없는 아첨은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만 주어져도 페러스 부인을 그의 선택에 화해시키고 그를 그녀의 호의에 완전히 다시 자리 잡게 했다. 그러므로 루시의 그 사건 전체 행동과 그것을 성공으로 이끈 번영은 외견상 그 진전이 방해받을지라도 오직 시간과 양심을 희생하는 것만으로 재산의 모든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기 이익에 대한 진지하고 끊임없는 관심의 가장 고무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로버트가 처음 그녀를 찾아 바틀릿 빌딩에서 은밀히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것은 오직 그의 형이 그에게 부여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약혼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했을 뿐이었고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애정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일이 해결되리라 자연스럽게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오직 그 점에만 실수했다. 루시는 곧 그의 웅변이 결국 그녀를 설득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지만 이 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또 다른 방문, 또 다른 대화가 필요했다. 그들이 헤어질 때면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남았는데 이는 오직 그 자신과 또다시 30분 동안 대화해야만 제거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그의 방문은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당연히 뒤따랐다. 에드워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들은 점차 로버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할 말이 많은 주제였고 그녀는 곧 그 자신만큼이나 그 주제에 관심을 보였다. 간단히 말해 그는 그의 형을 완전히 대신했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 곧 분명해졌다. 그는 자신의 정복을 자랑스러워했고 에드워드를 속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어머니의 동의 없이 몰래 결혼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은 알려져 있다. 그들은 도울리시에서 몇 달을 큰 행복 속에서 보냈다. 그녀는 끊어버려야 할 많은 친척과 오래된 지인들이 있었고 그는 웅장한 오두막에 대한 여러 계획을 그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런던으로 돌아와 루시의 선동으로 채택된 간단한 방법인 용서를 구함으로써 페러스 부인의 용서를 얻었다. 용서는 처음에는 로버트만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했고 어머니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었고 따라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를 수 없었던 루시는 몇 주 더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았다. 그러나 행동과 메시지의 겸손함, 로버트의 잘못에 대한 자기 비난, 그리고 그녀가 겪은 불친절에 대한 감사로 인내하자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은혜로 압도하는 거만한 통지를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속도로 최고의 애정과 영향력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루시는 로버트나 페니만큼이나 페러스 부인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고 에드워드는 한때 그녀와 결혼하려 했다는 이유로 결코 진심으로 용서받지 못했으며 엘리너는 재산과 출생에서 그녀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침입자로 취급받는 동안 그녀는 모든 면에서 고려되었고 항상 공개적으로 총애받는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그들은 런던에 정착했고 페러스 부인으로부터 매우 관대한 도움을 받았으며 대시우드 가족과는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페니와 루시 사이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질투와 악에 당연히 남편들도 여기에 한몫했다와 로버트와 루시 자신 사이의 빈번한 가정 불화를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함께 사는 조화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에드워드가 맏아들의 권리를 상실한 이유를 찾아내기란 많은 사람들에게 난감한 일이었을 것이고 로버트가 그 권리를 계승한 이유를 찾아내기란 그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해 정당화된 조치였다. 로버트의 생활 방식이나 대화에서 그의 수입 규모를 후회하는 어떤 의심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수입이 동생에게 너무 적거나 자신에게 너무 많다는 후회도 없었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모든 면에서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고 아내와 집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꾸준히 명랑한 정신 상태로 판단된다면 그 역시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고 어떤 교환도 바라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 엘리너의 결혼은 바턴의 오두막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가족과 그녀를 가능한 한 적게 분리시켰다.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그녀와 함께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냈다. 대시우드 부인은 델러포드에 자주 방문함으로써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했다. 메리앤과 브랜든 대령을 연결하려는 그녀의 바람은 존이 표현했던 것보다 다소 더 관대했지만 결코 덜 간절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이 그녀의 가장 소중한 목표였다. 딸과의 동반은 그녀에게 소중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소중한 친구에게 끊임없는 즐거움을 넘겨주는 것을 가장 원했다. 그리고 메리앤이 맨션 하우스에 정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에드워드와 엘리너의 바람이기도 했다.
그들은 각자 그의 슬픔과 그들 자신의 의무를 느꼈고 메리앤은 만장일치로 모든 것의 보상이 되어야 했다. 그녀를 반대하는 그런 동맹과 그의 선량함에 대한 너무나도 친밀한 지식, 그리고 마침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린 지 한참 후였지만 그녀에게 폭발적으로 다가온 그녀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메리앤 대시우드는 비범한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거짓임을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원칙들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태어났다. 그녀는 1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형성된 애정을 극복하고 강한 존경심과 활발한 우정보다 더 우월한 감정 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이전의 애정 사건으로 그녀 못지않게 고통받았고 2년 전 그녀가 결혼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으며 여전히 플란넬 조끼라는 건강보호 장치를 찾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한때 자신이 기대하며 마음껏 자부했던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열정에 희생되는 대신 나중에는 더 차분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결심했던 것처럼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머물며 은퇴와 학문에서만 기쁨을 찾는 대신 그녀는 19살에 새로운 애정에 순응하고 새로운 의무를 맡고 새로운 가정에 정착하여 아내이자 가정의 안주인 그리고 마을의 후원자가 되었다. 브랜든 대령은 이제 그를 가장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만큼 행복했다. 메리앤 안에서 그는 과거의 모든 고통의 위로를 받았고 그녀의 존경과 동반은 그의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의 영혼의 쾌활함을 되찾아 주었다. 그리고 메리앤이 그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은 지켜보는 모든 친구들의 확신이자 기쁨이었다. 메리앤은 결코 반쪽만 사랑할 수 없었고 그녀의 온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윌러비에게 바쳤던 만큼 그의 남편에게 바쳐졌다. 윌러비는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처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미스 부인의 자발적인 용서로 인해 완성되었다. 그녀는 그의 관용의 원천이 그가 품이 있는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만약 그가 메리앤에게 명예롭게 행동했더라면 행복하고 부유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자신의 처벌을 초래한 그의 비행에 대한 후회가 진심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가 오랫동안 브랜든 대령을 부러워하고 메리앤을 후회했다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위로받지 못했고 사회에서 도피하거나 습관적인 우울증에 걸리거나 상심으로 죽었다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자주 즐거움을 누렸다. 그의 아내는 항상 불쾌해하지 않았고 그의 집은 항상 불편하지 않았으며 그의 말과 개의 품종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냥에서 상당한 수준의 가정적인 행복을 찾았다. 그러나 메리앤에 대해서는 그녀를 잃은 후에도 살아남은 그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확실한 존경심을 가졌고 그녀를 여성으로서 완벽함의 비밀스러운 기준으로 삼았다.
훗날 많은 떠오르는 미녀들은 브랜든 부인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경시되곤 했다. 대시우드 부인은 델러포드로 이사하려 하지 않고 오두막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존 경과 제닝스 부인에게는 메리앤이 그들을 떠났을 때 마거릿은 춤추기에 매우 적합한 나이가 되었고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부적절하지 않았다. 바턴과 델러포드 사이에는 강한 가족애가 자연스럽게 지시할 만한 끊임없는 왕래가 있었다. 그리고 엘리너와 메리앤의 장점과 행복 중에서 자매이면서도 거의 서로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사이에 불화 없이 또는 그들의 남편들 사이에 냉담함을 만들어내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덜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